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정희 소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 건과 관련해서 FTA 건과 관련해서 한국 베트남 FTA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베트남이 성장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을 좀 많이 입고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좀 고착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 성장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 차이나인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사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훈풍이 베트남 경제에 불고 있는데 낙관적 성장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스탠다드 차트 은행에서 6.6% 내지 6.9%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스탠다드 차트 이 은행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베트남을 보는 시각들, 경제 전망치를 이제 보는 시각들이 되게 이 정도로 자꾸 그 높여지거나 안정권으로 전망하는 그런 그런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이유가 좀 뭐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산당 대회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도 이번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열렸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2015년까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거죠. 약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때문에 못 미친 그런 측면들이 2015년 실제에서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성장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개 2015년도 실제치 그 정도는 현재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하에서 이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뭐 증시를 개방하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꾸미고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더불어서 같이 육성하고, 이런 건에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개발 계획과 다르게 좀 더 고차원적인 건의 욕심을 지금 현재 부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타당할 수가 있는 것이 베트남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그 단기 성장 목표치를 한번 볼까요? 네. 실제 2015년 목표보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더 초과 달성을 했죠. 나머지 부분들도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초과 달성을 한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치 자체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고무돼서 좀 더 긍정적인 쪽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자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제 수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 주체에서는 앞으로의 목표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흔들리지 않는 베트남 경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뭔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GDP 성장률이죠. 성장률 같은 경우 GDP 절대
금액은 올라가고 있죠. 성장률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때문에 좀 주춤해요. 그러나 급격하게 경착륙이 아니라 안정돼 있죠. 네, 이런 점들이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GDP 성장률뿐 아니라 TPP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방송 드렸습니다만 TPP 같은 경우도 베트남 경제에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부분들이죠.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TPP의 주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TPP 수혜의 제1의 수혜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기 때문에 아까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건과 더불어서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가 지금 현재 사실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된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시면,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뭐 다른 나라들은 되게 노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간층이 많아요. 중간 세대. 20, 30대가 많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몇십 년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인구 구조가 베트남이 독특하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인구 구성 분포도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십시오. 이 저소득층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득층이 두텁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습니까? 2009년, 2015년, 2020년 갈수록 중소득층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구적인 강점, 소득 계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가 앞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도시화율 같은 경우가 낮으면 앞으로 그 도시화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발전이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주요 신흥국 도시화율 베트남 굉장히 많이 처져 있죠. 중국보다도 처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베트남 자체의 도시화율을 보면 점점 증가해 가고 있죠. 그러다가 2020년도 가서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분포도의 예상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임금이죠. 임금. 싼 중국 임금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싼 임금하에서 발전할 수가 더 있겠죠. 그림 보시면, 예, 임금 성장률은 물론 약간 둔화됐지만 임금 자체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율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임금 구조에 맞춰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임금 성장률이나 임금 금액 같은 경우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임금 성장률은 이렇게 안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의 기업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바로 베트남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국가 주가 지수를 좀 보면은요, VPN 지수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15년까지니까 15년 말에는 약간은 오른쪽 아래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외인 순매수가 2014년도 말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죠. 증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베트남 경제가 증시도 살아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과 같은 경우도 선진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다음 그림에서 좀 보면은, 예, 구조조정 뭐 이런 쪽에 선진화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증시도 같이 융성을 해서 자금이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이 베트남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근거다. 중국과 좀 다른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베트남 쪽과 이제 관련이 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겠어요? 네. 다음 그림에서 좀 보면은요. 네. 주로 이제 여타 그 면방 업체들이라든가 방직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그 잔 종목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종목이 좋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하고 한세실업하고 영원무역 정도가 수주가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도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삼성물산 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의 업황 자체도 1분기에는 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탑픽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동원이나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즘 중소형주 좀 많이 처지죠. 일단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저력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한세실업, 영원무역 정도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